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적 국토 인식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20쪽에서 23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리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지라고 하면은 지리와 관련된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지는 지리와 관련된 책.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 것처럼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렇게 조선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서 그 특징을 이해했죠. 그래서 지리지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리지 같은 경우에도 조선 전기에 이렇게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관찬지리지랑 관찬지리지, 그리고 조선 후기에 주로 실학자들 의해서 만들어진, 실학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민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찬지리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찬지리지와 사찬지리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특징들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관찬지리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했는 것처럼 조선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조선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찬지리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뭐 연혁, 토지, 뭐 인물, 뭐 산물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백과사전식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과사전식으로 서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사전을 살펴보죠. 그때 사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들을 단순하게 서술해 놨죠. 그래서 약간 사전처럼 서술해 놨다고 해서 백과사전식 서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자료는 상당히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러한 관찬지리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세종실록 지리지랑 신증 동국여지승락,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되니까 꼭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찬지리지입니다. 이 사찬지리지는 말 그대로 그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리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리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국토를 객관적, 실용적으로 파악하려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찬지리지는 주로 실학자들에 의해서 제작되었으며 실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한번 그 사찬지리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특징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찬지리지는 객관적, 사찬지리지는 주관적.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찬지리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흥미있는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했다,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해야 하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중환의 택리지, 그 다음에 신경준의 산수. 자, 다음으로 대표적인 사례인 이 신증 동국여지승랑과 택리지,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지문으로 나왔을 때 뭐가 사찬지리지고 뭐가 관찬지리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는 것처럼 신증 동국여지승람은 국가에 의해서 제작된 관찬지리지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실학자인 이중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찬지리지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자, 신증 동국여지승락, 즉 관찬지리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객관적이라고 했죠. 반면에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증 동국여지 측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연혁, 그다음 풍속, 그다음에 형승, 그다음 토산 등등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잘 살펴보면은 서울과 가까워 세상이 평안하며 벼슬길에 나가기 쉽기 때문에 사대의 부들이 이곳에 살기를 즐긴다 등등 이런 걸 봤어도 이 이중환의 약간 사적인 의견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판단했을 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서술했을 때는 이게 관찬지리지구나, 반면에 이렇게 주관적인 특징이 들어가 있을 때는 사찬지리지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택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리지는 크게 총론, 3인총론, 팔도총론, 복고총론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택리지가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시의 조건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고 특히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과거지의 4가지 조건인데, 먼저 이 과거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실학자이자 양반인데 이 양반들이 살기 좋은 4가지 조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지리입니다. 지리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풍수지리적인 측면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리는 풍수지리의 지리적 측면. 그 다음에 생리입니다. 생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의 비옥함과 물자 교류의 편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 환경적 측면을 강조했다면은 이 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심입니다. 인심은 말 그대로 그 마을의 이제 인심인데, 당쟁이 없으며 이웃의 인심이 온순하고 순박한 것, 한마디로 그 마을 사람들의 인성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산수입니다. 산수 같은 경우에는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며 경치가 좋아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이렇게 되게 경치가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풍류를 즐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산수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지의 중요한 4가지 조건이 지리, 생리, 인심, 산수 4가지가 있으면서 이 각각의 4가지가 의미하는 바를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리는 자연환경적 측면, 생리는 경제적 측면, 특히 이 2가지가 중요하니 꼭. 자, 다음은 탐구활동입니다. 교과서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 2의 지도표는 오늘날 지도에 무엇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지도표는 2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표는 대동여지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자, 이 지도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지도표는 오늘날의 법례에 해당하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지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다 보니까 지도에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탐구활동 2번입니다. 자료 1, 3을 참고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 지도와 지리지를 각각 비교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 전기와 후기의 지도와 지리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 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통치를 위한 행정적, 군사적 목적의 지도다. 쉽죠? 그 다음에
후기 같은 경우에는 실학의 영향으로 과학적이고 정교한 지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특징이 이 조선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 것처럼 국가 주도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반면에 후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리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효율적인 국가 통치 되겠죠. 효율적인 국가 통치를 위해서 관찬 지리지를 제작했으며 후기 같은 경우에는 국토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찬 지리지를 제작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조선전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통치 혹은 효율적인 국가 통치 이런 말이 나왔으면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실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정교한 지도 혹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찬 지리지 이런 특징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지도와 지리지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22페이지의 국토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대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토를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전기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국토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전통 사상 중에 하나인 풍수지리 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고를 약간 막기 위해서 소국적 국토인식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화 이후입니다. 산업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국토인식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국토인식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이후에 많이 발달된 사업이 이렇게 간척 사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각 지역에 또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서 그 다음에 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다목적 댐을 건설해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철도 및 도로를 건설해서 교통수단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생태지향적 국토인식,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산업화 이후에 적극적 국토인식을 통해서 이 적극적 국토인식의 단점이 뭘까요? 바로 자연을 훼손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자연보호도 함께 강조하는 생태지향적 국토인식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이렇게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산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습지도 보호하고, 그 다음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생태하천도 복원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계천 다 알죠? 그래서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되게 더러운 물이 흘렀는데 이렇게 생태지향적 국토인식을 바탕으로 이 청계천을 복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태하천 복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23쪽의 자료 4입니다. 자료 4.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국토인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소국적 국토인식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역강산 맹호기상도라는 지도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측면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환경을 강조하는 환경 결정론, 그 다음으로 환경 가능론, 그 다음 문화를 강조하는 문화 결정론, 그 다음에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 결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때? 인간의 생활 양식은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측면이 환경 결정론입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가능론입니다. 말 그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환경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인간의 주체적 특성을 강조한 게 환경 가능론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 결정론입니다. 말 그대로 또 똑같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이 되는 게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인간의 형태는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져 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환경만 가능하다면은 벼농사를 짓고 산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밀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밀농사를 짓고, 그래서 똑같은 기후 환경이지만은 그 정착한 인간들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관점인데, 생태학적 관점은 최근에 나온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설명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 다음은 교과서 23페이지의 탐구활동 중 자료 5입니다. 자, 자료 5가 나타내는 그림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국토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려면은 당연히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앞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제1차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계획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5차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5차까지. 자, 그래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복지와 생활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개발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은 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았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 사업 집중,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 사업에 집중하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남동 임해 지역의 대규모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동 임해 지역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산, 그다음 울산, 포항 등등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의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업이 발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때?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공업시설에 있어서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목적댐을 건설해서 그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뒀으면서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남동 임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댐 건설 등등 이러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